생산과 소비 브로그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이명박 정부와 일본 정부는 사이가 좋았죠. 두 차례의 경제 위기가 있었는데 김영삼 정부와 달리 일본 정부가 도움을 주죠. 수화프 체계를 통해서. 그래요. 근데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독도 문제가 있죠. 그 영토 분쟁이 있죠, 사실은. 있는데 그 발생 원인이 당시에도 분쟁이 있었는데 당시 영토는 뭐 미국과 연합국이 결정하는 상황이었죠. 일본이 패망하면서 그때 규정은 명확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어, 그, 그 일본이란 나라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 일본이 중시한 건 뭔가요? 독도는 영토랑 연관된 문제니까 뭐 어느 국가에서나 중요하지만 사실은 음, 일본은 한국을 굉장히 중시하죠. 저번 시간에 살펴봤죠. 예전부터 쭉 살펴봤던 거죠. 한국이 친일 국가가 되면 많은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서로 이롭죠. 도움이 되고 도와주죠. 경제 위기 때도 도와줬잖아요. 이명박 정부 때. 군사 정부 때는 굉장히 큰 도움을 줬죠. 자금도 지원해주고 기술도 지원해주고. 근데 반일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김영삼 정부 때의 IMF 사태라는 거예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1800년대 후반에 반일을 하다가 어떻게 됐나요? 식민지까지 됐다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된다 이러면서 식민지를 만들어 버렸죠. 그래요. 한국의 국익으로 봐서도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한국이 항상 개혁을 선도하고 반일을 하지 않는 이상 일본은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협이 되는 국가는 어딘가요? 사실은 뭐 세월이 흐르면 바뀔 수는 있는데 중국은 전통적으로 한반도와 대만을 중국 영토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 속성을 버리지 않는 이상 한국은 독립을 유지하고자 하면 해양 세력과 연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러시아도 보라는 거예요. 영토 야욕이 있잖아요. 그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한국은 독립을 유지하고자 하면 그러한 국가들이 속성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그 해양 세력과 연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그런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별 도리가 없는 거죠. 완전히 평화가 정착된 건 아니죠. 뭐 전복 전쟁을 막기 위해서 유엔까지 설립했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제어가 되지 않는 이상 또 정복 야욕이 강한 중국과 러시아와 접경을 러시아와 접해 있잖아요. 또 북한도 그러하고 그런 사실을 염두에 두는 게 좋아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의 동향을 살펴보자. 우선 북한을 봐야 되겠죠. 북한은 노무현 정부 시기부터 이어온 핵 개발을 더욱 가속화하며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다. 북한의 목표는 또 뚜렷했죠. 핵무기 개발이죠. 그래요. 2009년 4월 북한은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감행했다. 이는 사실상 대포동 2호 계열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으로 위성 발사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국제사회는 이를
ICBM 개발의 일환으로 간주했다. 같은 해 5월 북한은 2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계속 자기 목표대로 하는 거죠. 이는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불과 3년 만에 추가 실험으로 핵무기 능력이 단순한 실험 단계에서 실전 배치 가능성으로 진전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전략적 필요에 따라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했다. 북한은 자기 목표대로 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뭐 한국이 어떠한 노력을 하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떤 정부가 들어서건 그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도발을 시작했나요? 김대중 때 포주기 하면서 시작했잖아요. 포주기를 해도 감행했다는 거예요. 돈도 퍼주고 몰래 전략 물자를 주고 그래도 도발했다는 거예요. 그 소위 교전이 일어났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자기들이 평화가 필요하다면 평화를 조성하고 위기가 필요하다면 위기를 조성하는 국가이지. 한국은 상대하면 그냥 손해라는 거예요. 상대 안 하는 게 상책이라는 거예요.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만 위험해지는 거죠. 군사적 도발도 이어졌다. 2009년 11월 10일 북한 경비정 한 척이 NLL을 약 1.2절이 침범했다. 해군은 5차례 경고 방송을 했으나 북한 측이 응하지 않았다. 한국 해군이 경고 사격을 하자 북한 경비정이 조준 사격으로 대응했다. 교전이 벌어져 북한 경비정은 반파되고 사망자 8명이 발생했다. 한국군 중 사망자는 없었다. 계속 도발을 하죠. 그래요. 이렇게 또 이제 피해를 입으니까 또 복수를 하겠죠. 이어 2010년 3월에는 천안함 폭침 사건이 발생해 한국 해군 장병 46명이 전사했다. 2010년 5월 국제합동조사단은 천안함은 북한 잠수정에서 발사한 어뢰에 의해 폭침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근거는 파손 양상이 수중 어뢰에 의한 것이며 회수된 어뢰 추진체에서 북한 제임이 입증되었다. 그렇죠. 북한처럼 판명이 났죠. 또한 사건 당시 북한 잠수정이 서해 NLL 인근 해역에서 활동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북한에 대한 감정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는 종북 인사들은 미군 잠수함 충돌설, 기뢰 폭발설, 자폭 내부 폭발설과 같은 가짜뉴스를 퍼뜨렸다. 그래요.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때 무역도 활발했고 개성공단 또 한국이 이제 건설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교육을 하고 투자도 하고 그런 국가에 도발하는 국가는 없다는 거예요. 사실상 큰 이로움을 주잖아요. 근데 북한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위기를 조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다 무시하는 거죠. 애초에 투자하거나 교육을 하면 안 됐던 거죠. 이렇게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그리고 파괴하는 국가, 이 적국인 거죠. 사실상 하는 행동이 그러하잖아요. 천안함 폭침에 이명박은 북한의 강력한 제재를 단행했다. 2010년 5월 24일 북한 선박의 한국 계획 운항을 전면 불허했고 남북 교역과 투자를 중단했으며 대북 신규 투자를 금지했다. 그건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다 그냥 그때 개성공단도 중단시켰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데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한국의 군사적 도발을 하는 국가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맡길 수는 없으니 당연한 조치였다. 당연한 조치죠. 누가 투자를 해요? 누가 이런 국가와 투자를 하고 교역을 해요? 계속 도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역과 투자를 허용한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가 잘못된 거죠. 사실상. 오히려 군사적 도발이 있음에도 교육과 투자를 허용한 김대중 노무현이 비정상적이다. 아니면 이렇게 도발하고 국지전을 일으킨 거죠.
국제전을 계속 일으키는 국가와 무역과 투자를 허용하는 국가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전 세계에. 그런 국가는 없다는 거예요. 군사적 도발을 하는 국가에 교육과 투자를 허용하는 정부는 없다. 북한 역시 제재할 것을 알고 도발한 것이다. 이렇게 막 자꾸 도발을 해요. 그럼 중단될 걸 모르고 했겠냐는 거예요. 또 국제사로부터 제재를 받을 걸 모르고 이렇게 도발했냐는 거예요. 다 알고서 한 거라는 거예요. 종북 인사들은 한국 정부 책임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북한은 그런 행위를 하면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고 또 한국 정부와 이렇게 교류가 끊긴다. 그런 사실을 알고서 단행한 것이다. 그럼 그 말은 또 무슨 말인가요?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거죠. 김대중 정부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서해교전이 일으켰잖아요. 상관없다 생각하는 거죠. 뭐 끊기든가 말든가. 끊기기를 원했을 수도 있고. 2010년 11월 23일에는 북한이 연평도에 포격을 가해 민간인과 군인 사상자가 발생했다. 또 그 연평도 포격도 하잖아요. 또 전환한 폭침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는 북한이 NLL 무효 주장을 행동으로 옮기며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극도로 고조시킨 사건이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국내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동향을 살펴보자. 껍데기 세력은 뭐라 했나요? 특별한 유행 따라 하는 세력이죠. 특별한 정체성이 없는 거죠. 처음에 껍데기 세력이 된 것은 민주당이죠. 원래 이제 한민당이 뿌리였는데 한국을 세우는데 주요 역할을 했죠. 한민당도 근대국가 수립 세력이었죠.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껍데기 세력이 됐죠.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가 되면서 이상한 세력이 돼버린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래요. 공산주의 세력에 의해서 장악이 되죠. 민주당이.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정체성이 정반대로 바뀌는 거죠. 껍데기 세력 인사들이 천국인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껍데기 세력은 다시 한국의 주류로 부상하며 부흥을 맞이했다. 그렇죠. 한나라당은 껍데기 정당이 돼버린 거죠. 정체성이 없는 김영삼이 집권한 이후부터. 껍데기 정당이라고 하여 정당 구성원 모두 신념이 없다는 말은 아니다.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도 있고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도 있으면 이명박처럼 오락가락하는 인사도 있다. 어쩌면 당시 근대국가 수립 세력의 대부분의 인사는 반대 세력의 견해를 어느 정도 수용하며 오락가락하는 상태였을 가능성도 크다. 이러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즉 확고한 근대국가 수립 세력의 신념을 가진 인사라고 말할 만한 사람은 없고 그저 이 사람은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에 가까운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인사들이 대부분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명박도 그러한 이들 중 한 명이다. 오락가락했죠. 뭐 초반에는 그 기업을 육성해서 대량의 일자리를 공급해야 되겠어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래요. 전형적인 우파 인사의 모습을 보였다면 어떤가요? 막판에는 반기업적 정책도 시행하고 그러잖아요.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막고 노무현이 부동산 정책을 반시장적인 부동산 정책을 폐기하지도 않고 그랬다는 거예요. 오락가락 했다는 거죠. 그 막판에는 반일까지 했잖아요. 경제위기 때 도움을 주었던 일본 정부를 상대로 오락가락 해버리는 거죠. 그래요. 어쩌면 현 시대에는 정통 우파 인사나 정통 좌파 인사는 거의 없을 가능성도 크다. 저자는 상대적으로 우파 인사야, 저자는 상대적으로 좌파 인사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겠다.
절대 과반수인 약 180석 의석을 가지고서도 확고한 신념으로 노무현과 김대중의 정책들을 폐기한 뒤 근대국가에 맞게 계획을 하지 못한 이유는 결국 이명박이나 한나라당 인사들이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들이 가깝다고 말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몰라도 그렇죠. 확고한 신념을 가진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왜 폐기하지 못했을까요? 노무현 부동산 정책, 또 지역 정책, 확고한 신념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생각하니까 폐기를 안 한 거죠. 사실상. 이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 이런 것은 안 돼. 국민에게 해로워.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해야지 주택가격도 안정이 돼. 그리고 불평등도 완화되고 국가가 국민들에게 이루어. 이런 확고한 신념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폐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시장 때 하던 것처럼 아파트 공급에 열중했으면 오늘날의 서울 아파트의 급등도 사실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확고한 신념이 없었기 때문에 폐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박근혜도 폐기하지 않았잖아요. 이명박으로서 끝난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럼 폐기를 못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오락가락 하는 거죠.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서울과 수도권에서 당시에 다 그런 정책들을 폐기하고 했으면 결과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노무현을 계승하면 노무현 부동산 정책을 개성했죠. 뭐 다양한 정책들 다 개성했지만 지역 정책도 다 개성했지만 특별히 뭐 하나당을 지지할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그 폐기하라고 밀어줬더니만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그래서 잘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무엇이 국가와 국민에 이루었을까? 그때 그렇게 했으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등등. 다 개성해버렸죠. 민주당의 껍데기 세력은 노무현 정부의 실패와 열린 우리당의 몰락 이후 다시 호남 지역주의 정치를 기반으로 세력을 회복했다. 민주당의 껍데기 세력도 완전히 몰락한 건 아니었죠. 열린 우리당이 폭망하면서 그 좌파 인사들이 주도가 된 열린 우리당이 폭망하면서 또 민주당의 껍데기 세력 역시 완전히 몰락하진 않았었어요. 2008년 총선에서 통합민주당은 한나라당에 크게 패배했지만 호남 지역에서는 여전히 껍데기 세력이 지배력을 유지했다. 그렇죠. 껍데기 세력이 호남에서 이겼죠.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는 2006년에 있었던. 그러나 민주당의 주도권을 쥘 정도는 아니었고 단지 몰락을 막는 수준에 몰락했다. 몰락은 피했다는 거예요. 주도권을 잡지는 못했죠. 주로 이제 김대중계 인사들이었죠. 공산주의 세력. 한국이 이제 1980년 이후에 한 두 부류로 분류되죠. NL계, PD계 그렇게 되는 거죠.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르면 NL, PD 계열의 전통적 공산주의 세력은 학생들 사이에서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이명박 때문에 거의 사라졌죠. 뭐 공산주의 국가들이 붕괴하고 공산주의 국가의 비참한 실상이 드러난 상태에서 공산주의에 기반한 NL이 주장하는 것이건 PD가 주장하는 것이건 학생들에게는 모두 개똥철학에 불과했다. 그렇죠. 뭐 김대중 정부 이후 기업을 제약시하는 풍조가 널리 유포되고 군사정보와 같이 산업 육성에 매진하지 않는 결과 그래도 좀 그 여파는 있었던 거죠.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들은 공산주의를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기본적인 어떤 기업을 제약시하고 경제적 평등을 실현하고 그것을 버리지 못했죠. 산업을 뭐 군사정부처럼 육성해서 일자리를 대량으로 공급하겠다 그런 생각은 이제 김대중 정부 이후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명박이 잠깐 시도했지만 시도하다가 말았죠. 하반기 가면 완전히 포기하고 학생들이 시험을 갈수록 힘들어졌고 학생들은 개똥 철학을 공부하고 반정부 시위를 하는 대신 성적 관리와 스펙 쌓기에 몰두했다. 그 이전에는 학생들 중심으로 90년대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학생들이 중심으로 시위를 했다면 그런 시위 문화는 사라지는 거죠. 학생들의 시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는데 시위에는 반값 등록금 동결과 같은 구호를 내세웠다. 반국가 투쟁에서 학생들이 이걸 위한 투쟁으로 변모했다. 좀 많이 바뀌었죠. 뭐 예전에는 양키 꼬홈 이런 거 했는데 계급 해방 이런 거 그래요. 비교적 순수성을 유지한 NLG 인사들은 민주당 계열 정당이나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을 통해 정치권에 진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의 주변부에 있던 NLG 인사들은 주요 세력으로 부상하였다. 통합진보당이 또 있죠. 그 전에 민주노동당이 보이죠. 우영국절 그때 이제 민주노동당이 사라지고 통합진보당이 생기죠. 잠깐 보겠습니다. 통합진보당은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이 합당하고 진보신당 탈당파가 합류하며 설립된 정당이다. 국민참여당과 진보신당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참여당은 유시민, 이재정 등 노무현 정부에 참여한 공산주의 세력 인사들이 설립한 정당이다. 진보신당은 2008년 민주노동당에서 갈라져 나온 심상정, 노회찬 등 PD계 중심 인사들이 만든 정당이다. 다 뭐 공산주의 계열 인사들이죠 뭐. 통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계 인사들이 여러 정당들을 만들었는데 통합을 해서 만들어진 게 통합진보당이다. 그러니까 민주노동당은 사라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의 주변부에 있던 NLG 인사들은 주요 세력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진보정당 내부에서는 NL과 PD의 갈등이 심화되었고 2012년 통합진보당의 부정 경선 사건으로 NL 세력은 큰 타격을 입었다. 그러니까 NL과 PD 사이에서도 이제 권력 투쟁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NL계가 이제 부정선거를 한 걸로 알려져 있죠. NL계 인사들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대리투표, 중복투표를 하였고 ARS 여론조사를 조작하였다. 가족 명의, 지인 명의 전화번호까지 동원해 한 사람이 여러 차례 응답했다. 2012년 5월 진상조사 보고서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회의장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 서로 이제 권력 투쟁을 하는 거죠. 근데 NL계가 이제 비열한 수법을 동원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 결과 PD계 인사들은 통합진보당을 탈당했다. 그렇죠. NL계 대표 인사로는 이정희, 이석기, 김재현 등이 있다. 그래요. 민주당에도 NL계 인사들이 많이 진출하며 세력 역시 확대되었다. 대표 인사로는 이인영, 우상호, 오영식 등이 있다. 그래요. 운동권 출신으로 NL계와 성향이 비슷한 인사들 역시 민주당 내에서 세력이 확대되었다. 대표 인사로는 정동영, 신기남, 김근태 등이 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계의 주류 세력이 되죠. 한나라당 내에도 NL계 인사들이 참여했다. 한나라당이 참여했다는 거예요. 대표 인사로는 신지호, 하태경 등이 있다. 신지호는 유라이트 재단 상임이사를 지내며 보수 진영의 이념적 토대를 닦았고 하태경은 북한 인권운동가로서 보수 정당의 외연을 넓히는 데 기여했다. 두 사람은 그래요. 전향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정치권에는 PD계 인사들이 NL계 인사들과 마찬가지로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을 통해 활동을 이어갔다. 그렇죠. 당내 투쟁에서 NL계와 충돌이 일어나자 PD계는 탈당하여 NL계와 갈라진다. 앞에서 얘기했죠. 대표 인사로는 심상정, 노회찬, 조승수 등이 있다. 그래요. 민주당 내에서 PD계 인사들은 상대적으로 정치적 입지가 좁았다. 대표 인사로는 송영길이 있는데 송영길 외 두각을 나타내는 인사는 없었다. 뭐 대부분은 다 NL계 인사들이죠. 종북 인사들. 한나라당 내에도 PD계 인사들이 참여했다. 대표 인사로는 김문수, 이재호, 심재철, 차명진, 원희룡 등이 있다. 이재호는 이명박 정부의 인자로 불릴 정도로 이명박 정부에서 실세였고 김문수는 경기도지사로 활동했다. 그들 중에는 전향한 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이도 있다. 김문수, 심재철, 차명진, 원희룡은 전향한 이들로 알려져 있는데 이재호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이로 알려져 있다. 그렇게 알려져 있죠. 돌연변이 세력이 중요하니까 봐야 되겠죠. 주요 세력으로 부상했잖아요. 국내국가 수립 반발 세력에서 돌연변이 세력 인사는 공동소유, 공동생산과 같은 공산주의 실현을 포기하지만 공산주의를 잊게 한 경제적 평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변이가 일어난 이들이다. 기본적으로 현 시대를 부정하죠. 경제적 평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종류가 생기겠죠. 통상 돌연변이 세력 인사는 세금과 법을 이용하여 재분배하려 하고 특정 신분 사람들이 이익을 보장하거나 특정 신분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고자 한다. 현 시대는 근대 국가에서는 신분 제도를 부정하죠. 근데 이 자들은 특정 신분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고자 하죠. 이익을 보장하고자 하죠. 특정 신분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고자 하고 재분배와 신분제도를 수립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동등한 신분을 가진 국민들 사이에서 누군가의 소득이나 재산을 약탈하여 누군가에게 이익을 주는 일은 불가능하다. 신분제도가 부정이 돼요. 모든 국민들이 권리 의무는 동일하죠. 기본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일이 불가능한 거예요. 근대 국가에서는. 그러하기에 누군가는 선한 일로 만들어야 하고 누군가는 악한 일로 만들어야 한다. 신분을 만들어야만이 이제 그런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통상 한국의 돌연변이 세력 인사들은 기업 소유자들이나 부자를 악인으로 만들고 근로자나 농민, 가난한 이들을 선인으로 만든다. 그렇게 하죠. 돌연변이 세력에도 진짜 돌연변이 세력 인사가 있고 가짜 돌연변이 세력 인사가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가짜 돌연변이 세력 인사는 공산주의자이지만 어쩔 수 없이 돌연변이 세력 인사가 될 수밖에 없는 인사이다. 정체를 감추는 거죠. 한국처럼 공산주의를 실현할 수 없는 국가에서는 실현하기가 거의 어렵죠. 통상 중간 단계로 재분배 정책을 실시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행동을 하는 인사는 겉으로 보기에는 돌연변이 세력 인사이지만 속은 공산주의 세력 인사이다. 그 노무현 같은 사람. 김대중도 마찬가지죠. 뭐 반기업, 반대기업, 뭐 중간 단계인 거죠. 뭐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 이런 것들. 가짜 돌연변이 세력 인사일 수도 있고, 가짜 돌연변이 세력 인사의 가능성도 크죠. 사실은 전쟁을 안 했으니까 그게 더 크겠죠. 진짜 돌연변이 세력 인사는 공산주의 시장을 확실히 포기하는 이들이지만 경제적 평등은 포기하지 않은 이이다. 이러한 자들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 환경주의와 경제적 평등이 결합할 수 있다. 이러한 자들의 특징은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자연 환경이 파괴되고 인간의 불평등은 심화된다고 생각한다. 근데 그게 아니라 했죠. 잘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예전에 얘기했는데 산업화를 하기 전에 한국의 산은 한국에 산에 나무가 없었다는 거예요. 생태 환경이 다 파괴됐다는 거예요. 근데 문명이 발전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산이 우거지잖아요. 사람이
또 사람들이 도시에 몰리니까 또 보호되는 자연도 많아지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반대로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리하여 문명을 파괴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게 된다. 근데 정반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이러한 자들을 환경돌연변이 세력 인사로 규정할 수 있다. 이명박이 물관리를 위해 4대강 사업을 실시하자 민주당과 결탁한 환경돌연변이 세력은 생태 환경이 파괴된다는 명분으로 4대강 사업을 무산시키고자 했다. 환경돌연변이 세력이죠. 제법 또 세력이 확장이 됐죠. 이 자들이 또 나서서 또 원전을 중단시키려 했잖아요. 지금도 그러고 있을지 모르죠.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일이죠. 경제적 평등은 페미니즘, 복지국가, 민주주의 등 다양한 견해들과 결합될 수 있다. 그러하기에 돌연변이 세력의 종류는 상당히 다양하다. 다양하죠. 하지만 결론은 똑같다. 시장과 민간기업 파괴, 나아가 문명부정, 결과적으로 재분배로 이어지면 경제적 평등을 재분배로 이어지면 경제적 평등을 실현하고자 한다. 대체로 결론은 똑같다. 시장과 민간기업을 죄악시하고 파괴하려고 현 시대 문명을 부정하고 악한 것으로 만들려 하고 그래서 결국은 재분배를 통한 경제적 평등으로 평등이다. 통상 그렇게 끝나죠. 이런저런 종류가 있지만 그래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